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21일 우리 시험을 봤습니다. 우선 20일 날 시험 보는 날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여러분들을 좀 위로합니다. 여러 가지 아마 마음고생이 좀 있었을 텐데 저도 물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깜놀 아침에 그 전날 저녁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부터 자꾸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끝날 때쯤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래서 좀 대단히 많이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이기시고 잘 해결하셔서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 올해 그 논술 우리 교육학 논술 2022학년도 교육학 논술 시험은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조금 좀 다른 유형이었어요. 뭐였냐면 작년과 재작년은 명칭을 쓰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명칭 쓰는 문제는 없고 그냥 예전 같으면 그 명칭을 쓰고 단점 뭐 이렇게 쓸 텐데 올해는 명칭은 빠져버리고 기억에 단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명칭이 빠졌지만 그래도 사실은 엇비슷한 문제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다른 거 단점들 자꾸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배점이 거기서 많아지니까 명칭 쓰란 말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엇비슷하긴 하다. 그러나 이제 딱 집어서 명칭을 쓰란 말은 없어졌지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론뿐만이 아니고 뭐를 올해도 좀 내냐면 좀 넓은 그러니까 답이 개연성이 너무 많은 것들 갖고 시험 문제를 내서 올해도 채점하는 데는 좀 여간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채점을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 늘 얘기했지만 그래서 아마 올해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이론을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열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채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교직 논술 쪽에 자꾸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논술이라는 것은 교사를 뽑기 위한 거니까 교사로서 얼마나 제대로 된 식견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이렇게 내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논술로 바뀌었을 때도 저도 사실 이런 식의 문제를 냈었거든요. 이거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이제 채점과 관계되니까 주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제 시험 문제를 내왔거든요. 객관성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교사가 써먹느냐면 이런 식의 뉘앙스의 문제들을 내고 있어서 이거는 외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교재를 딸딸딸 외워서 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암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무엇을 탑으로 할 것인가가 자기 마음대로 쓰지만 그래도 채점을 위해서 어떤 카테고리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올해 그 시험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갖고 계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는 거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야 뭐 여러분들 시험 원안이야 제가 뭐 그대로 갖다 쓴 것이고요. 기출분석 총평이라고 된 거를 좀 보시면 제 블로그에도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그대로 올려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2021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이건 뭐예요? 학생의 선택과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늘 모의고사 풀었던 거 뭐? 학생 중심의 교육 그 말이잖아.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학생 중심의 수업이라는 말을 조금 길게 늘려서 학생의 선택과 기회, 결정의 기회, 뭐 같은 말이죠. 자, 이런 교육을 주제로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실행 관점, 자기평가의 교육적 효과와 실행 방안, 온라인 수업을 위한 상황조사와 토론 게시판 활용을 위한 학생 지원 방안, 그 다음에 합리 모형, 점증 모형, 의사결정에 따른 것,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첫 번째,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실행 관점에 대한 논점,
스나이드에 대한 교육과정 논점 우리가 뭐 늘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죠. 공부를 해왔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페이지 쪽수로 보면 7페이지 보면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가를 조금 그대로 제가, 그리고 공부한 거, 시험 본 거 그대로 제가 그래서 올려드렸는데,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실행 관점은 이건 통합형 모의고사 15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 놨는가 그 밑에 것까지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관점은 우리가 교사를 뽑는 거니까 충실성 관점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성 관점이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들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시험 문제도 그 두 가지를 냈는데 똑같이 그냥 두 가지가 그대로 시험 문제 났어요. 그럼 읽어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뿐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확인했던 것이다. 특히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실행 관점에 해당하는 충실성 관점, 상호 적응 관점, 형성 관점 중에서 충실성 관점과 형성 관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었는데 상호 적응 관점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관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 이건 뭐 제 블로그에 교육학 후기 쓰는 걸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문제 보는 순간 이 문제 보는 순간 소름 이렇게 이제 많이들 썼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스나이드의 교육적 관점은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일반적으로는 저 말고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거는 수업 시간에 거의 다 다루는 개념들이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도 아마 다 거의 쓰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저만 잘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 일단은 두 번째 이제 자기평가의 방식에 관한 거였었잖아요. 자기평가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 평가 방식이 자기평가 방식과 함께 동료평가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기평가 방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선적 글쓰기, 자기성찰 일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모의고사에서 제가 다뤘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기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게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평가 방식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것도 사실 이런 것도 이제 교육적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답, 좀 열려있는 답이에요. 그 스라이더는 정해져 있는 답이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거는 조금 열려있는 답이긴 하지만 자기평가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늘 봐왔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수업 실현할 때도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하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제시문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이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답이 조금 열려있긴 하지만 세 번째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상황조사, 토론 게시판 활용을 위한 학생 지원 방안 논의니까 온라인 수업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의고사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보면서 요즘 다 인터넷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 문제 날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면접에서도 분명히 물어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상황이니까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터넷 활용 수업? 그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말은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 인터넷 활용 수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고,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쓴 이제 답안 예시를 조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도 그 공학적 접근에서는 그 CMC 같은 것들, 컴퓨터 매개 통신이나 아니면 뭐 자원 기반 학습 갖고도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원 기반 학습이 뭐였었죠? 그렇죠. 구성주에서 나오는 자원 기반 학습. 물론 구성주의도 그 요 큰 주제에만 학생의 선택과 결정권의 기회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이제 답에 그걸 답으로 하나 쓰긴 했지만 그래서 구성주에서도 자원 기반 학습은 교과서에서 지향하고 인터넷에서 활용하고 이런 거니까 분명히 그런 걸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블렌디드 러닝을 뭐 조금 갖다 쓸 수도 있을 테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인터넷 활용 수업과 관계된 걸 갖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 웹 기반 수업 그래서 인터넷 활용 수업과 관련된 문제점 등으로 정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래서 또한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정보 격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정보 격차가 올해 2000년 올해 5급 3권 시험에 났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시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정보 격차에 관한 것들도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되었던 거거든요. 올해 시험 문제. 아무튼 그런 것들과 관련지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던 것들이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의가 뭐 정해져 있는 답이고요.
이것도 뭐 제가 이제 모의고사 냈고요. 우리 문제풀이에도 놨었고, 이 문제 역시 수업 시험관과 모의고사에서 함께 다루었던 문제이다.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그리고 혼합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봤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 나아가서 점증 모형을 해서 학생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라는 것은 뭐 MBO 기법도 있을 테고, 제 블로그에 보니까 어떤 학생은 WDEP 갖고 썼는데 맞아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서브노트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뭐 그런 걸 갖고 써도 되고, 아무튼 그러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한다는 개념 갖고 쓰면 다 답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 중심, 학생 중심, 학생 그다 답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는. 그래서 누가 이 시험 문제를 냈는지 참 머리 아플 거예요. 또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마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채점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핸드폰 한강에 빠뜨리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이것도 답이 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시도에 따라서 어떤 건 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개연성이 너무 커요. 제가 만약에 이제 감독관으로 이제 채점하는 감독관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지금 학교에 있었다면 지금 교장을 하고 있거나 뭐 장학관을 하고 있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학 전공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채점하다가 선생님들이 물어볼 거예요. 장학관님 말하면, 교장 선생님 이것도 답을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출제자에 물어본다고 해서 출제자 그런 거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걸 다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 못 하잖아요. 출제자 자체가. 그러니까는 큰 원칙, 학생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 답이 될 수 있는 것도 알아서 하세요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각 시도에서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건 답이 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채점 기준을 각 시도에 따라서 어떻게 채점했는가, 채점 기준을 알려주세요.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채점 감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채점관 그 감독자라면 학생 중심의 개념들을 얘기할 때 이거 답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좀 개연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공하지 않은 사람, 저처럼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감독관으로, 그 채점하는 감독관으로 갔다. 채점하는 감독관, 채점은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그 관리관이라고 해야 되죠. 감독관이고 관리관으로 갔다면,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시도에 따라서 정답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우리 그 수험사 우리 입장에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조금 개연성이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올바른, 우리가 늘 얘기했죠. 교직관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학생 중심에.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총 이제 제가 해놓은 거 이상의 문제를 확인해 보면, 2021학년 교육학 문제는 기본에 충실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소 교직 논술적 관점에서 출제된 운영 방안이나 실행 방안 등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이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과 함께 논술, 그 다음에 면접의 팁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했던 걸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들이다. 그래서 블로그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제 블로그에 우리 김분들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 이런 말을 썼던데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좀 평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 2차에 다 써먹을 거니까.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작년과는 달리 기본 명칭을 묻는 문제들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논술이라기보다는 기본 지식을 물어보기 위해 개념의 명칭을 묻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게 좀 특징적인 면이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칭이 조금 틀리고 맞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물어봤으니까 크게 막 대동소이한 거고, 둘째, 교직 문제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다수의 것이 출제됨으로써 어떤 이론을 암기하기보다는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늘 고민하는 수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답이 개연성이 크다고 그래서 그냥 소설을 쓰면 안 되잖아요. 교육학 소설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소설을 쓰면 그냥 너무 뜬구름은 답이 되니까 그럼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OX를 가려서 선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채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소설을 쓰면 안 되는 거고, 교육학 이론에 근거해서 교육학 소설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학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교육학 내용에 근거를 두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원하는 게 뭐였냐면, 그래서 교사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유치원이나 초등 교직 논술 같으면 그냥 쓰면 돼요. 문장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문장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이론적 근거에서 이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써야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안 하고 쓴 자기 나름의 소설과 교육학 이론에 근거한 소설은 분명히 답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확 드러나요. 그럼 그걸 갖고 분명히 채점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암기를 뭐 해야 되겠지만, 암기를 넘어서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소설을 쓰더라도 써야 되는, 그래서 완벽한 이해 중심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사가 되었을 때도. 셋째,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재 교육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출제됨으로써 이게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 시대적 필요에 부합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건 뭐 늘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상을 종합하면 주어진 이론과 내용이 현장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수업하면서 늘 생각해본 면접의 팁, 우리는 ET로서의 팁을 충분히 활용하면 늘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어떤 의미에서는 독학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는 수업 방식이 좋은 수업이라는 건 김인식이 제가 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 수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독을 했느냐, 몇 독? 너는 그 영어 몇 독 했어? 몇 독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학은 몇 독이 중요해요. 전공 몇 독이 중요할 수 있어요. 전공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세부적인 것들까지 자꾸 시험 문제를 내니까 몇 독을 해서 얼마만큼 받느냐가 중요할 수는 있는데, 교육학은 교육학 책을 몇 독 했느냐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생각하는 수업, 우리가 늘 1, 2월 달엔 기본 수업을 하고 이제 3, 4월 달에 심화반 수업을 하면서 막 굉장히 이것저것 생각할 건 굉장히 많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갖고 이제 5, 6월 때 적용하면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수업이 늘 저는 이렇게 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그게 또 이거 올바른 수업이고요. 그래서 물론 교직 논술 이야기보다는 교육학 이론에 근거한 교육학 논술이라는 카테고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수업을 듣고 나서는 거의 다 뭐 18점에서 20점 이상 맞아갖고, 교수님 저 만점 맞았어, 이런 학생들도 저한테 시험 끝나고 나면 늘 연락이 오는데, 그만큼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예시문 답안을 좀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래요. 하나 예시 답안이 글자도 예시 답안이에요. 자, 서론은 이제 처음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수업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학생 중심의 수업이라는 게 테마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면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 중심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히 고등학교는, 이게 이제 거의 문제가 고등학교였었어요.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강의식 수업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바, 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석의 노력이 필요한데, 교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논제로 주어진 체제를 활용해 노력한다. 이해되셨죠?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먼저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관점은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실행 관점에 따르면 교육 목표 충실성 관점에 해당한다. 충실성 관점이죠. 우리가 이거 늘 봤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라는 단어 없이 그냥 충실성 관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충실성 관점은 국가 교육 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 쓸 수 있어요. 저건 이제 제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교사 중심의 수업을 쉽게 할 수 있다,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다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걸 저는 설명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
다시마 또 했네. 국가교육과정에는 교육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쉽게 다시 한번 쓴 거예요. 굉장히 쉽게 제가 이제 답을 썼어요. 여러분 수준 입장에서. 그러나 이렇게 국가에서 설정해 놓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일률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른 학교의 특성이나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잖아. 장단점 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단점은 학생을 고려하지 못한다. 왜? 지금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단점을 쓰는 것보다는 주어진 논제와 관련된 단점을 쓰는 게 더 퍼펙트하다 그 말이지. 그 논제를 왜 주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말 때 뒤에 되셨죠? 그런 관점이에요. 마지막에 내배 의사결정에서도 단점만 2개 물어봤잖아요. 장점은 안 물어보고 단점을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단점을 물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증모형을 학교에 적용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을 고려해야 되는. 전부 다 학생을 고려해서 지금보다 진일보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요거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게 학생 중심이니까. 그래서 단점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단 말이지. 따라서 즉 계속 정해진 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할 수 없게 되며 논제와 같다 쓴 거란 말이야.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관점은 뭐다? 형성 관점이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형성 관점이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해가는 과정으로 교사와 학생은 학습의 특성과 과정을 결정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게 된다. 이러한 이제 형성 관점 쓰면 되겠고요. 이러한 형성 관점이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은 거기 써 있어서 제가 학생의 선택과 결정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하면 돼. 아무거나 써도 돼요. 다 답이에요. 학생 중심 운영.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다 쓰면 돼요. 뭐를 써도 상관없어요. 다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앞에다 써놨어요. 어떻게 해요? 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해되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형성 관점에 우리가 늘 단어 헷갈렸던 거 있잖아요. 형성과 현성. 그치? 그래서 첫째 경험형 교육과정의 하나인 현성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늘 헷갈렸던 단어였었잖아. 근데 똑같은 거잖아. 어떤 의미에서? 현성 교육과정 학생의 요구를 중심으로 교사 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교사의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좋아져.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대표적인 거 그냥 구성주의 교육과정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구성주의. 그걸 구성주의에 대해서 우리 할 말 많잖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구성주의 교육과정 학생이 주체가 돼요. 끝. 더 이상 뒤에 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사족이지 뭘. 다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이란 개념 강조했잖아. 학생 중심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주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그들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보조자 협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성 관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볼 수 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교육과정 압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심학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거나 갖다 쓰고 왜 그래? 그럼 학생 중심 이 얘기만 하면 다 답이 될 수 있는 답. 왜냐하면 정확하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이거고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교육과정의 그 형태를 갖고 제가 썼지만 교육과정 운영이었으니까 수업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더 가면 발문식 수업으로 교육과정 운영한다 그래도 돼요. 더 간다면. 그래서 개연서 이거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배점 첫 번째 뭐냐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거든요. 문제가 운영 방안, 교육과정의 형태가 아니고 운영 방안이니까 그냥 문납식으로 운영한다, 협동학습식으로 운영한다. 그래도 다 답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는 이제 블로그에 쓰진 않았지만 이 말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시도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운영이란 단어 자체는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넓게 보면 교육과정 운영은 수업까지를 얘기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수업한다 그래도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그 이론만을 자꾸 강조하면 그거는 수업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육과정의 형태나 이제 이런 걸 갖고 채점하는 시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는 되셨죠? 그런 것까지도 답 충분히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은 자기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 평가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피드백을 통한 그렇죠. 자기 평가는 이건 가장 기본이죠. 내가 평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피드백은 목적이 어디 있다? 평가는 목적이 어디 있다? 피드백에 의한 개선이 주된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째, 피드백을 통한 학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 써 있어요. 자기 평가 방식은 자신의 학습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학습 결과가 도출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생 스스로가 진정한 학습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피드백을 통한 자기 강화가 될 수 있다. 우리 형성평가 뭐라고 얘기했었던 기억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강화가 되는 거고 공부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개선 자료를 쓴다. 강화 될 수 있잖아.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평가는 스스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 제대로 올바르게 진행되었다면 자신에게 스스로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현실적인 걸 많이 썼으니까 저는 그래도 현실적인 것보다는 교육학 이론의 근거를 두고 조금 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명색이 교수인데 그래서 사실 이걸 보고 이거를 무엇을 하나를 더 얘기할 수 있을까 대단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일단 자기평가는 피드백이에요. 첫 번째는 그건 분명해요. 교육적 효과니까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적 효과였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를 갖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니까 이게 자기조절 학습 중에 하나가 자기평가가 있잖아. 자기 목표 세우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점검, 자기 지시, 자기 평가, 자기 강화 이거 있잖아. 제가 자기조절 학습의 5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건 알 줄 알고 그 얘기도 했는데 있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제목이 지금 뭐죠? 학생의 선택과 결정권 그랬으니까 자기조절 학습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이유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째는 뭐냐? 자기조절 학습 능력의 신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그 뒤에. 자기조절 학습은 자기 목표 설정, 자기 점검, 자기 교수, 자기 평가, 자기 강화로 구성되는데 자기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론적으로. 그럼 자기조절 학습 말고 또 비슷한 거 자기주도 학습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15 개정 교육 과정이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학생의 선택권. 결국 그거는 구성주의 근거를 둔 거니까 그래서 전부 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 다. 작년도 그랬어요. 구성주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 작년 것도 다. 논제만 달릴 뿐이지. 근데 사실 우리가 구성주의만 떵 떼어놓고서 공부하면 왜 그런 것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상권을 가지고 늘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학원을 공부하면서 이런 거지 이런 거 굉장히 이해가 쉬운 거잖아.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포스트몰 구성주의 물어보면요 애들 몰라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 3학년이거든요. 구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왜? 그래도 3년 동안 구성주의란 말 무지하게 들었어 애들. 지네 전공인데 교육과인데 그래놓고도 제가 구성주의가 뭐네 그러면은 아이고 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지 다른 분들은 안 듣겠지 이거 다른 분들 구성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고 구성주의를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다른 교수님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철학에서부터 포스트몰 구성주의 늘 공부해 왔으니까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그리고 가로 열고에도 거기 써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요구되는데 자기주도 학습에 제일 강조되는 게 뭐예요? 경험에 의한 비판적 반성. 전환학습과 관계돼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평가는 결국 자신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동반한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경 또는 메타 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메타.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자기평가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왜 그런 활동이 올바르고 그런지를 확인할 것만 아니라 보다 좋은 학습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타가 어떻게 관심을 두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등등등등 말만 붙이면 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물론 전부 다 학생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기평가를 수업에 실행하는 바는 첫째, 자기 성찰일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모의고사 냈던 단어잖아. 그렇지? 자기 성찰일지. 자기평가가 15개정 자기평가 방식 15개정 교육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자기평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자기 성찰일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선적 글쓰기. 이런 관점 갖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 이거 쓰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자기 성찰일지다. 자기 성찰일지는 글자로 성찰이니까 학습자에게 자신의 학습 동기나 성취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며 더 나아가서 교사에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활용할 수 있잖아. 자기 성찰일지는 질적 관점이라면 체크리스트는 양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왜 우리가 평가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죠. 양적 접근, 질적 접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썼습니다만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것이다. 자기 성찰일지는 질적인 방법이지만 체크리스트는 양적인 방법으로 교사가 자신의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 몇 개를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매 시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체크리스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루브릭을 썼는데 선생님 루브릭 썼는데 돼요? 네, 돼요. 같은 말이니까 뭐 루브릭을 활용한다든지 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이건 생각 못 했을 텐데 혹은 형성평가같이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형성평가와 함께 자기평가를 시행하면 형성평가는 교수 개선은 될 수 있지만 자기평가는 학습 개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학교 현장에서. 근데 이제 형성평가 쓸 때 뭐 체크리스트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덧붙여서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 특성은 자 이거 좀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여러분 보셨지만 제시문에 중약 밑에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어. 학기 초에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은 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은 조사했대요.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조사했대요. 진단평가적 관점에서 뭐 환경도 조사하고 아이들의 뭐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사전 학습 능력 조사했겠죠. 조사했는데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 추가로 두 가지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 추가로 파악해야겠어. 뭐와 관련지어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다른 걸 쓰면 안 돼요. 온라인 수업과 관련지어서 학생 특성이 뭐가 있어야 될지, 그다음 환경은 어떤 게 필요할지를 두 가지를 조사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이건 뭐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주체가 되는 이건 뭐예요? 프로젝트법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주도 학습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PBL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에 나와 학생뿐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그래. 교사와 학생 간의 토론 게시판 또는 학생들끼리 토론 게시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이거는 진짜 이건 답 없어요.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 활발한 상호죠. 우리 인터넷 활용 수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올려준다든지 학생끼리 토론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학생끼리 지네들끼리 토론하게 학생들끼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극단까지 간 생각이에요. 교사는 참여할 권한 없이 애들끼리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극단적으로 간다면. 지네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잖아. 교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 이거 요거만 초점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서운한 게냐면 지날 때까지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는 초대를 안 해 이놈의 새끼들. 거기서 내 욕 되게 하나 봐. 물론 과목과 관계된 거는 과목과 관계된 단톡방 제가 들어가야죠. 이런 거 요즘처럼 온라인이니까 이런 거 과제도 거기다가 물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단톡방에 올리는 게 더 편하니까 애들 그만큼 실시간을 보니까 이런 거 과제는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네 과별로 있는 거기에는 안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
초대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것도 아주 쌩까고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 할 수도 있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방법은 너무 많아.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덧붙여서 세 번째죠.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 특성은 첫 번째 학생 특성과 환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이거 공부했었잖아. 인터넷 활용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장의존적인 학생들은 못한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지양식하고 다 썼을 거야 아마. 우리 김군들은 아마 이거 다른 거 쓴 사람 글쎄 뭐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인터넷 활용 수업에 있어서 즉 인터넷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강한 장독립적인 학생은 가능하고 장의존적인 학생은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서? 그렇죠. 인지 과부하 갖고 얘기할 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장의존, 장론. 그 다음에 방향감, 사실 그건 작년 문제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그 인지 과부하라는 단어 대신에 이런 단어를 쓴 거죠. 학생 특성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학생 특성은 인지 양식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거는 뭐를 갖고 내도 다 답이에요. 이런 관점에 인지 과부하는. 온라인 수업은 교사의 감시에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논제 갖고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학생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현장 수업보다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학생의 스스로 결정권이 많이 강조된다. 따라서 장의존 학생들은 장론립 학생들보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바 이런 학생들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셨죠? 또한 학습 환경은 온라인 수업에서 오는 정보 격차의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정보 격차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왜 제가 여기다 정보 격차를 갖고 얘기했냐면은 모의고사에서 제가 그 정보 격차를 가지고, 그렇죠? 행정고시에서 이번에 정보 격차를 갖고서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되느냐, 그 정책은 이제 행정고시인데 행정가도 뽑는 걸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저는 그걸 갖고 이제 장적 평등의 개념을 얘기를 했지만, 정보 격차가 결국 우리가 봐야 될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기 써드렸어요. 정보 격차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장 경제적 측면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경제적 성 연령에 따라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정보 격차 문제는 결국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보 격차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학부모가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 이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부모가 늘 또 다른 감시를 해야 되는 그 환경.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나가시면 방치되는 그 환경.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거 갖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사가 어떻게? 교사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본 게 아니잖아. 어떤 환경을 분석해야 되냐.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다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으로 이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이거 너무 많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수니까, 교수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이티 중 이티가 되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제 이론 갖고 얘기를 해야 돼서 고민을 하다가 자원 기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나 수업 토론방에 탑재하는 것이다. 자료를 학생들한테, 왜냐면은 자료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교수님 저한테 이렇게 제가 여기다 사실 쓰려다가 말았는데 너무 그러면 좀 그래. 온라인상에 수업하면은 자료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학교 현장 온라인 다른 사람이 수업한 거를 선생님들이 자신이 수업한 게 아니고 그거를 틀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죠.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EBS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이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중고등학교도 그래요. 내가 수업한 걸 틀어주는 게 아니고 EBS에서 수업한 걸 갖고 틀어줘요. 그럼 그거는 학생들이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초점이 뭐냐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이 있잖아. 그 문제가 상호작용. 그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그거에 관련되는 많은
참고 자료가 있으면 있을수록. 근데 인터넷상에서 구하면 되잖아요. No. 인터넷상에서 구하면 엉뚱한 걸 구할 수도 있고 가짜 뉴스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사가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합해서 미리 학생들한테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것, 이거를 자원 기반, 그래요. resources based 되는 거예요. 교사애들, 그래. 사실은 온라인 수업하면 교사 할 일이 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지금 돌올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현장 강의를 그냥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수업은 그게 아니잖아. 교사 혼자만. 그래서 애들한테 막 자료 줘야 되고 이거 봐라 되고 여기 찾아가 보라 되고 그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상호작용을 더 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원기반학습 계속 읽어볼게요. 첫째, 자원기반학습이 이루어질 수 많은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나 수업 토론방에 탑재하는 것이다. 이 자료가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원기반학습은 우리도 알다시피 구성주의 중에 하나, 학생들이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학습 환경인 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치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단체 토론방을 개설하는 것이다. 개설할 수 있잖아. 단톡방. 쉬운 말이잖아, 이거는. 학생들끼리 하라고.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체 토론방 학습활동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의문사항을 토론방에 제시하고 그에 대해 답글을 달아주므로써 학생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블로그에 답글 달아주는 거, 이게 활발한 의사소통이잖아. 그렇죠? 어떤 수업, 제가 우리 수업한 때 수업한 거 갖고 올리지 그날 수업, 그쵸? 그럼 그 밑에 어떤 것들 막 60개, 70개가 막 이렇게 달릴 때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삼설대 같은데 막, 파놉티콘. 맨날 물어봐, 맨날.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근데 사람이 바뀌니까. 그 얘기는 늘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거고. 근데 3, 4년째는 겁나게 막 7, 80개 달았는데 요즘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그거를 제가 답글 달면서 학생이 이런 걸 어려워하는 걸 제가 제 교수 계산하는 거니까, 피드백이니까 저한테도 이걸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하겠구나, 일관적인 착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댓글 같은 것들이, 답글 같은 것들이, 댓글 다는 것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말.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쓴 거고, 또는 댓글 달기를 적극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교사의 교수 활동에 대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게 한다든지, 실시간 댓글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 쓸 수 있는 줌 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가능해요. 함으로써 즉각적 교수 피드백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또 모든 활동을 강조하든지, 또는 CMC를 통해서, CMC가 있는 결국은 이제 토론 같은 거니까 줌을 활용하는 이런 거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상호작용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답은 앞에 건 무슨 말이고 필요 없어. 아무거나 상호작용. 이해되셨죠? 답이 너무 많아.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이론에 근거해서 좀 써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으니까 썼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모형 중 A안은 합리 모형이죠. 이 모형의 단점은, 우리가 합리 모형 얘기할 때 뭐예요? 합리 모형에서 문제가 되는 거에서 만족 모형이 나온다. 그래서 만족 모형 할 때 합리 모형은 지나치게, 그렇지, 심리적인 것을 얘기하죠. 이상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늘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합리 모형은 가능한 대안을 모두 탐색하고 그 대안의 결과를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한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이고 인간의 심리적 면을 간과한다는 문제겠다. 여러분들 중에 제 실물을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최적선, 맨 마지막에 최적 이렇게 써있어요. 최적.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최적 모형이라고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제 맨 끝에 보면, 제시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 보시면 A안에 보시면, A안은 문제를 확인한 후에 목적과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탐색하고 각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오케이, 최적 모형이다. 그래도 다행히 명칭 물어보는 거 없었으니까 최적 써도 상관없어요. 최적 얘기할 때 뭐까지 얘기해야 돼요? 질적이며, 그치, 초합리적인 것까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최적이잖아, 우리. 근데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 아무튼 그것까지 써도 상관없는데, 왜? 그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답은 분명히 알아주고. 두 번째, 이제 점증,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선택된 대안은 대체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다. 즉
현존 상황과 관련된 소수의 대안과 그 예상 결과들에 대한 계속적인 비교를 통하여 행동 방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단점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다시 말해서 현존 분석을 통해 진일보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 정학이 없다. 이 급변하는 사회 정학이 없다. 이런 것들도 다 답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안에 따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 뭐 있을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구 분석 우리가 수업 설계 같은 데서 했던 거 요구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WDP 써보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상담에서 쓰는 거 WDP want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10개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11개 했으면 좋겠어. 자, 근데 너는 몇 개 하고 있는 애들 보니까 doing 몇 개 하고 있는 9개 11개로 가면 되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서브로 WDP도 써있긴 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쓸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열려있는 답이야. 그럼 뭐만 하면 돼? 학생을 고려한다. 이것만 했습니다. 학생 고려.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써도 아무거나. 정말로. 그래서 저는 학생을 고려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MBO를 제가 썼어요. 일부러. MBO는 뭐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학생들이 구성원이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 그건 뭐예요? 구성원들을 참여하는 거니까 지금 구성원 참여, 왜 구성원 참여를 제가 좀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제목이 뭐였어? 논제가 학생의 선택과 기회를 넓히는 그거였잖아. 그치? 학생 교육은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번 써봐. 학생의 기회, 결정의 기회. WDP도 할 수 있지만 MPO 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예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논지에 맞춰서 딱 들어맞는 걸 다른 거 써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MBO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MBO 기법은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학습활동을 명료하고 체계화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관리 기법으로 조직의 상위 관리자와 하위 관리자가 공동 목표를 함께 규정하고 기대되는 결과 측면에서 각 개인의 주요 경영체를 설정한 활동인 바 아유 너무 교과서적이다. 목표 설정 이거 갖고 쓰면 돼. 목표 설정부터 학생들을 참여시키게 되면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된다. 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아시겠죠? 혹은 OD 기법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OD 기법은 뭐죠? 구성원의 욕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구성원의 자신을 도와주면서 덩달아 조직의 효과도 높이는 방법이니까 따라서 OD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결정에서 구성원 학생의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등등 이상으로 그래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논제로 주어진 재료 활용을 논하였다. 이거 꼭 써야 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은 서론에서 쓴 것처럼 15개정 교육 과정에서 주장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기존의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수업을 강조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수업의 중심을 학습자에 두도록 하는 것이다. 아까 서론에 썼던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지, 그치? 다른 말로 이로 해서 우리 교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적 교사 중심의 가기법에서 벗어나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점 전환과 함께 수업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우리 학생 중심 모의고사 보면서 맨날 썼던 단어예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서론 결론 쓰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쉬워갖고 60분이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시험이 모자랄 수도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소설 쓰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러나 아무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우리 그 기출 관련 적중된 거 모의고사 그래서 스나이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중으로 맨 밑에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까지 제가 이렇게 아예 PDF 이렇게 끊어가지고 붙여놨어. 우리 여러분 보시면 통합 모의고사 15회 폼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거짓말 칠 수도 없어. 그대로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교육과정 운영에서 구성주의 설계 그 다음에 현성 교육과정 우리가 다 문제 풀었던 것들인가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이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다른 거 써도 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평가가 자기 성찰일지 우리가 시험 문제 냈었고 그쵸? 그 다음에 7, 8월 달에 문제풀이에서 냈던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안 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자기조절학습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갖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뭐 인터넷 활용 수업 CI 특징 이런 거 갖고 다 쓰면 똑같은 말이니까 다 온라인일 뿐이지. 그리고 더 대박이었던 제가 아주 그 뒷페이지에 이러닝과 관련돼서 그 정보 격차를 제가 문제로 냈던 거 이거 아마 보셨으면은 문제 푸는데 학생은 뭐
너무 그거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시험 문제도 맨날 냈었고 그쵸? 그러면서 정보교차 이거 갖고 아마 머릿속에 탁 떠올라서 아마 금방 쓴 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가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방안으로 뭐 자원 기반 학습에 대해서 총 연습 중에 제가 냈는데 총 연습용을 아마 안 푸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유유유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자원 기반 학습 관점에서도 뭐 문제 낼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뭐 이건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MBO 기법도 제가 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사실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8시 반부터 앉아있다고 그랬죠. 7시부터 앉아있었어요. 저 책상에 7시부터 앉아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때 막 일어나고 막 다 준비하고 막 가고 그랬을 거 아니야. 막 택시 잡고 7시에 그쵸? 안마다 다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7시에 일어나서 다 샤워하고 다 샤워 다 했어. 아침에 또 그 7시에 딱 앉아서 성경책 펴서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생각하고 그러고 여러분들 이제 8시 반 되면서 조금부터 이제 앉아갖고 이제 막 나눠줄 그 시간이니까 다 출근 여러분 와야 되고 그래서 그럼 8시 50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문제 나눠주니까 저는 이제 막 집중해서 여러분들 위한 기도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 언제까지 9시 10분까지 9시 10분 끝나면 뭐 개요도 다 쓰고 막 먹고 막 거의 쓰는 것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참 잘해 주셨고 잘 해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험이 어떻게 되었던 잘 봤든 못 봤든 2차는 무조건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막말로 올해 떨어져도 그 2차는 내년에 써먹을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미리 스터디 하시면서 면접 같은 거 공부하시고 수업 실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좀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 물론 수업 실현한 거는 다 X가 되겠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내년 1월 달에 수업을 해드리면 근데 여러분 해보셔야 이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 거니까 하세요. 그리고 면접은 여러분들끼리 면접을 준비를 하세요. 아셨죠? 조금 힘드시면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책 사업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우왕청심만 먹는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과서 우리 교재를 이렇게 쭉 넘기면서 이런 건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책 같은 것들은 여러분 이제 또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업 실은 제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내년 1월 6일 수요일 날 OT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수목금 9시부터 18시까지 3일 6일 동안 6일 이렇게 되네. 6일 동안 아침 9시 18시까지 여러분들 수업하는 거 일일이 수업하고 내가 코멘트 해주고 수업하고 하는 건데 코멘트 해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면 수업 실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물론 제 수강생만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이건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OT도 온라인으로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노량진에서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건 노하우잖아. 그쵸? 교사했으니까 저 혼자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예요. 1, 2년 한 교사 생활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사를 했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 혼자만이 갖고 있는 건 그래서 이거 약 3시간 동안 제가 떠들어야 돼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면 1차 합격하고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뭔가 하시면은 이날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오셔서 듣고 가세요. 비행기 값 충분히 빠지고도 남아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을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 실현에 20만원 30만원 내고 수업 실현 가서 하는 것보단 요 3시간 저한테 딱 듣는 것이 훨씬 이거는 김인식은 교수 효능감 쩌는 거 알고 있죠. 이거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선배들 물어보세요. 교수님은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난 거 보면 제가 가르치는 거 다를 거예요. 다 바꾸시면 돼요. 근데 안 한 걸 하라고 잊어버려요. 근데 했던 걸 내가 바꾸고 그러면 이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는 사실은 이 날짜는 없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진짜 이 2주간에 왜 월화 수업해야 되잖아 내년 또. 근데 수목도 여러분 또 봐줘야 돼요. 밤 8시 6시까지 어느 때는 작년에는 10시까지 봤어요. 10시까지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린 늘 그랬잖아. 목적놈의 목적 김인식이 갖고 있는 목적놈의 목적
돈 버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니까 그 목적의 목적이 더 중요한 걸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100% 무료 그리고 100%제 수강생만 수강생 덜렁덜렁 갖고 오셔야 돼요. 요때 오실 때 그러시면은 아마 대단히 도움이 될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붙으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혹시 떨어지면 그래 내년에 우리 애들 목표는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분은 뭐 1, 2년, 2, 3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게 개의치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량진발 코로나가 너무 문제가 되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블로그에도 써드렸지만 선제적으로 그쵸? 제가 요즘 뭔 책을 읽었냐면 그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몰라요? 몰라? 실존주의에서 의미요법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 제가 요즘 한 달 전부터 한 9시 되면 막 너무너무 졸려요. 밤. 그때는 다 문제를 만들었을 때, 모의고사. 2주 전 것까지 벌써 다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확인만 하고 조금 수정만 하면 저는 조금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막 9시만 되면 이제 막 그게 긴장이 풀려서인지 막 너무너무 졸려. 그럼 누워서 자면은 한 1시쯤 눈 떠요. 그럼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자잖아요. 그럼 이제 막 잠이 안 와갖고 막 계속 뒤척거려. 계속, 정말로. 나이 먹었나? 일찍 자고. 그러다가 막 3시나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막 그러거나 막 피곤하니까 그때쯤 막 또 졸려. 그 잠깐 자고 또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오면 눈꺼풀이 무거워. 지금도 그래, 어제도 그랬어. 눈꺼풀이 되게 무거워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나한테 이게 지금 생겼지? 그러다가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 한두 시간 눈 껌뻑거리며 그 시간에 저는 사실 뭐 기도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의미가 뭐지? 책을 읽으라는 뜻인가? 그래 좋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그 시간에 아예 읽을 책을 갖고 제 연구실에 읽으려고 사다 놓은 책이 많아요. 그건 이제 계속 읽고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수업하다 보면 참 못 읽는 때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쉴 때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는 그 책 읽으라고 지금 그런 건가 보다 나한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답안을 잘 썼다 못 썼다 어떤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2차 열심히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 힘든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